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핵에너지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서 핵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자세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핵분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핵분열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석연료 이야기하면서 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공부할 내용 먼저 선생님이랑 해시태그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해시태그 첫 번째로는요, 이 핵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의 공부 역시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선생님이 픽한 사진 POTD 만나면서요,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오늘 공부는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사실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한 번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요, 오늘 공부가요, 사실 이 사진이 모두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오늘 이 사진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라는 마음만 있으면요, 오늘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해시태그 첫 번째 핵 발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제 이 핵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랑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다양한 발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발전 방식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 핵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 핵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건데, 그 핵에너지라는 것은요, 핵융합도 있고 핵분열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만 이런 핵발전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요 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도대체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떠한 그런 제어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용어들은 우리가 어떤 용어들을 챙겨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이 우리 친구들이 복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요, 핵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우리 핵에너지 두 개로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핵융합과 핵분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핵융합 관련해서는 태양에너지의 생성 이런 부분으로 같이 공부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 핵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핵분열에 대한 거 정의는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핵분열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 핵분열이라는 것은요, 선생님 하나의 무거운 원자 핵이 두 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우리 핵분열이에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고 우리 친구 대답했다면요, 정말 복습을 잘한 거예요.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핵분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원자로에서 일어나게 된대요. 원자로라는 건 또 무엇일까? 그리고 원료가 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 우라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우라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우라늄을 우리 원소인데요. 우리 원소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라늄을요, 지금부터 원소 기호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U라는 것이 보이면 이거 우라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는요, 여기 원자 번호를 적을 건데, 우라늄은요, 원자 번호 92번의 원소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1단원에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원자 번호 무엇에서 따온 건가요? 그렇죠. 우리 양성자수에서 따왔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우라늄의 양성자수는요, 92개다라고 우리 친구들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라늄의
왼쪽에 위에는 무엇을 적을 거냐면 이 우라늄의 질량수를 적을 건데요.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질량수는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원자 번호 그리고 양성자죠. 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로 우리 친구들 보시면 돼요. 그럼 양성자수는 92니까 그럼 선생님 235에서 92를 뺀 143이 바로 우라늄의 중성자수네요 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이 수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이라는 것이 핵분열을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부터 핵발전이라고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왜요? 우리 뭐 공부했어요? 그렇죠.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무엇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치, 질량, 결손을 동반한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 바로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전환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죠. 그럼 물을 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액체를 끓이면 기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증기라고 되어 있고 증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바로 터빈을 돌려주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핵발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원자로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원자 번호 92번에 질량수 235를 갖는 우라늄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우라늄이라는 거 그림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라늄이에요. 이 우라늄이라는 거는요, 빠른 속력의 중성자와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잘 흡수하냐면 느린 중성자를 흡수를 잘 하는데 그렇게 흡수해버리면 이 우라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 바로 핵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빠른 중성자와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우라늄이 핵 분열이 잘 일어나려면 이 중성자가 느린 속력이어야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감속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물질들이 사용되느냐? 물이나 흑연 같은 것들이 감속제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중성자와 관련된 또 하나를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이 감속제와 조금 뒤에 살펴볼 제어봉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우리 친구들이 혼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라늄이라는 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느린 중성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속력을 감소시켜주는 감속제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얘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우라늄이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의 원자핵이 두 개 이상의 원자핵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핵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라늄이라는 것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핵분열이 일어나고 나니 또 중성자가 방출됐대요. 그럼 선생님, 하나의 핵분열이 일어났는데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되면 또 우라늄과 반응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중성자가 계속 많아지게 되고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반응을요, 연쇄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급격하게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조금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즉, 이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핵분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서 불안정해지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 중성자를요, 조금 개수를 줄여주면 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바로 핵분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를 우리는 지금부터 제어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어봉에 카드뮴이나 붕소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간단히 한번 알아주시고, 이렇게 보고 나니 우리 친구들 감속제와 제어봉, 선생님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중성자, 이 우라늄이 분열할 때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느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핵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얘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게 감속제의 역할이고, 근데 이렇게 연쇄 반응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너무 많은 막대한 에너지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 우리 핵분열 속도를 조금 줄여주려면 중성자를 흡수해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핵분열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얘네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흡수해주는 그 장치가 바로 제어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친구들 이 감속제와 제어봉의 역할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연쇄 반응의 속도를요,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우리가 필요한 원자력이라는 것을 서서히 끌어내는 이 장치 의 이름이 바로 원자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자로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감속제 혹은 제어봉을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반응 속도, 연쇄 반응 속도를 제어한 뒤에 필요한 만큼의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도록 만든 장치, 그것이 바로 원자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요, 이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감속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물질, 그리고 제어봉이라는 거는요,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 속도를 감소해주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거 두 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핵 발전에 우리 친구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또 단점이 있는지 같이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점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지금 우리가 우라늄 뭐 이런 이야기들만 했거든요. 지금 온실기체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죠. 온실기체 배출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렴한 연료비 그리고 대용량 발전에 적합합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지금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나 혹은 방사능 유출 사고의 위험, 또 핵발전소 해체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서 이러한 또 단점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 장점과 단점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핵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이 원자로 그 안에 있는 감속제와 제어봉 이런 역할들만 조금 집중해서 챙겨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핵발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핵발전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은 우리 동그라미를 할 거고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라늄은요, 느린 중성자보다 빠른 중성자를 잘 흡수한대요. 근데 우리가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감속제 필요해요. 우리 이 얘기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빠른 중성자를 잘 흡수한다? 그럼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2번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감속제,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그럼 맞네요. 선생님, 감속제는요, 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해요. 좋아요. 근데 핵분열 속도를요, 줄이기 위해 사용된대요. 이런 보기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감속제와 제어봉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기들이 자꾸 출제가 되는데,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한다는 건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분열 속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라늄에 포함되어 있는 중성자 수는,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선생님,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아서 92예요. 근데 얘의 질량수가 235라고 되어 있으니 그 사이 바로 중성자 수는 143개를 더하면 맞아서 중성자 수는 143개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은요,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핵발전은요. 발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기체를 배출했었나요? 아니죠. 우리 지금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았던 것이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라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라늄이 연쇄적으로 분열하여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연쇄 반응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봤더니 연쇄 반응 속도를요. 인위적으로 제어한대요. 그래서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 제어봉과 감속제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원자로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자로에 대해서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뒤에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 핵분열 속도 느리게 한다는 건가? 그럼 중성자를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천천히 일어나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거는 제어봉이에요. 라고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감속제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온실 기체를 배출하지 않고 연료비도 저렴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발전 방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렇죠. 핵발전입니다.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핵발전에서요. 핵연료로 사용되는 원소는 무엇이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름은 우라늄이에요. 이렇게 적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우라늄 원소 기호 써주시고 얘 원자 번호 그렇죠. 92번. 그 다음에 질량수 235입니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적어보면요. 지금 우라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위에 적은 것과 일치하는 원소 기호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 원소 어떻게 적는지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라늄이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입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핵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우라늄 사용합니다. 그때 이 우라늄이 그렇죠. 뭘 흡수한다고 했어요?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래요. 그럼 그렇게 핵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또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입자는 중성자 골라야 해요. 라고 해서 친구들 정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가보면 우라늄이요. 지금 원자 번호 92번 이거 양성자 수였죠. 거기에다가 중성자 수 더해서 235 이렇게 적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성자는 우리가 N 이렇게 나타내고요. 양성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 중성자 하나 있는 거니까 2개 더해서 요렇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 중성자다라고 우리 친구들 책을 보면 가끔 이런 기호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아, 얘 그냥 중성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오늘 우리 이 그림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라늄이라는 것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요. 그럼 얘 느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죠. 감속제. 그러면 느린 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얘가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계속적으로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방출되니 이런 중성자들을 흡수해서 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제어봉의 역할이었다. 그럼 이런 제어봉과 감속제 같이 이용해서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가 원자로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로에서 융합이 일어난다? 우리가 핵융합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거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그렇죠. 우리 헬륨 원자핵이 되는 수소 핵융합 같은 것들. 여기에서도 질량결손 생기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했어요. 물론 이 핵 발전보다 이 핵 분열보다는 핵융합에서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자로에서는 핵 분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핵융합이 아니라 핵 분열이다라고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원자로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대요. 왜죠?
그렇죠.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두세 개의 중성자가 같이 방출이 됐었고 계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원자로는요, 반응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한대요.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원자력이라는 걸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가 원자로였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디귿도 옳은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계속 이 원자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원자로에 대한 정의, 감속제 그리고 제어봉에 대한 역할까지 이것만 잘 챙겨주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꼭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감속제와 제어봉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럼 나의 실력을 좀 확인해 볼까? 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9번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게요. 이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답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맞았다라고 하면 나 이제 감속제와 제어봉 구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난 아직 감속제와 제어봉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감속제 정리합시다. 감속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성자의 속력을 적어볼게요. 중성자의 속력을 어떻게 한다? 느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해주는 것이 감속제였어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다. 연쇄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 한 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 그럼 위험하니 우리 중성자 흡수하는 것은 그렇죠. 제어봉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물질이래요. 그럼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연쇄 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그럼 연쇄 반응 속도가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방출하니 우리 제어봉 가지고 중성자 흡수해서 이런 핵분열 속도를 감소시킵시다 라는 것이 바로 제어봉의 역할이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디귿도 제어봉의 역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감속제에 대한 역할은 지금 니은만 골라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9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감속제와 제어봉을 잘 구분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스스로 반드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요거 부분 어려운데 라고 하면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이 내용들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원자로 내에서 이 감속제와 또 제어봉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꼼꼼하게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해시태그 첫 번째였던 핵 발전에 대한 공부를 모두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석 연료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우리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자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양한 과목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고 중학교 때도 이 신재생 에너지 많이 한번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서 이런 발전은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여전히 이런 한계점은 있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점점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우리 친구들 인식하면서 이런 발전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처음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요. 태양광 발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름에서 한번 느껴보는 거 태양광이래요. 그럼 이 광이 뭘까요? 그렇죠. 빛, 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빛 에너지 이용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태양전지예요. 이 태양전지는요, 반도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반도체 공부했잖아요. 그죠? 신소재에서 반도체 공부했다고요. 그때 우리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빛에너지를 딱 조여주게 되면요,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압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빛에너지 받으면 전압이 발생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태양전지를 이용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태양광 발전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전지 한 개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요, 매우 작대요. 그래서 태양전지 여러 개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한 태양전지 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양광 발전은 우리 그냥 태양이 주된 에너지원이잖아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얘를 잘 발전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의 단점은 전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태양전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태양전지를 여러 개를 직렬과 또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태양광에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을 보면 우리 친구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 대기오염 물질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빛에너지 왔더니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 이런 태양광 발전은요,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 생각하면 대기오염 물질 너무나 많이 방출되고 있고 온실기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목적에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겠죠. 단점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낮은 발전 효율이 문제고요. 또 태양광, 빛에너지 이용하다 보니까 계절이나 또 일조량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높은 초기 설치 비용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 장난감 자동차래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 태양전지로 지금 태양광 발전하고 있는 패널이 보이고요. 여기에 태양 빛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장난감 자동차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도 보면 태양광 선풍기래요. 그럼 빛에너지가 오게 되면 전기에너지 생산하니까 그 에너지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 충전기도요. 여기에 빛에너지 오게 되면 역시나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그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결국 우리가 충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같은 원리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이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가면 태양광 이용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그 버스 정류장에 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도 보면요. 태양광을 이용한 쓰레기통이래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빛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줘서 뭔가 뚜껑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작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태양광을 이용한 쓰레기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한가, 어떠한 에너지 전환으로 가능한 일인가 한번 봐주시고, 장점은 무엇이 있고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꼭 꼼꼼하게 한 번 정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바닷가를 가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가거나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이런 풍력 발전이다라는 거예요. 풍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바람, 풍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발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디에 많이 설치하냐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산 혹은 바다 근처에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뭐 바다가 많은 제주도에 가거나 혹은 저 강원도의 대관령 근처에 가면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서해에 보면 시화호 같은 데 있거든요. 시화호에 가면 이런 풍력 발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네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발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풍력 발전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설치가요, 다른 어떤 발전에 비해서 간단해요. 우리 친구들 모양도 딱 보면 그렇게 다른 발전보다는 간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이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문제나 그런 어떤 자원 고갈의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지 않은 날씨에서 얘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어느 정도에 될 건지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우리가 날씨라는 걸 물론 예보도 하지만 그것이 딱 100% 들어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어렵습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이 발생하는 소음이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서 우리 친구들 그냥 요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게 되면 날개가 돌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게 바람이 많이 불면 날개가 더 빨리 돌고 바람이 조금 불면 날개가 천천히 도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날개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적으로 돌게끔 제어해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날개가 도는 그 횟수와 이 안에 지금 발전기가 도는 그 횟수가 완전히 1대1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앞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지금은 풍력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다 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또 발전이 가능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같이 살펴본 발전 방식은요, 조력 발전이에요. 자, 조력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밀물 썰물 알죠? 밀려오는 물, 나가는 물. 그죠? 그 밀물 썰물을 하다 보면 바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조수간만의 차다라고 해서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수면의 높이 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냐면 서해안, 이쪽에 보면 시화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조차, 서해안은 지금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 바로 조력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조력 발전이랑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파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력 발전이 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파력 발전이라는 것은요, 말에서도 우리 단어에서도 좀 느낌이 나는데 파력 발전이라는 거 파도예요. 파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즉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파도의 힘으로요, 직접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조금 복잡하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선생님이 조금 과장해서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 바다가 있고 쪽에 이렇게 해수면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파도가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파도가 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근데 그 위쪽에 이렇게 공기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공기층에 이렇게 터빈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도가 쳤어요. 그럼 이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쭉 밀려오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공기층이 압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라는 건 기체 분자끼리 부딪히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안에, 그렇죠, 압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는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에 선생님 압력이 커지게 되면 공기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공기가 즉 빠져나가면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터빈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발전기로 돼서 얘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도가 물러날 때가 있겠죠. 자, 그럼 물러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해수면이 낮아지게 될 거고 이 안쪽의 압력이 그때는
작아지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이쪽이 바깥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렇죠.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역시 터빈을 돌리게 되니까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까 터빈, 파도라는 것을 파도의 힘으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우리 파력발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파도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로 결국 이 공기가 압축하게 되면 공기의 이동에 따라서 터빈을 돌리게 되고 그것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 바로 파력발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파도가 칠 때는 어떻게 돼요? 발전기 안에 압력이 증가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 파도가 물러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파도가 물러나게 되면 이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면서 즉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바깥쪽의 압력이 훨씬 또 크게 되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바로 파력발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벌써 네 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태양광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봤던 것이 우리 뭐 조력발전, 파력발전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 그럼 그 다음에 발전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 바로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연료전지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을 조금 돌려서요. 우리 중학교 때 전기분해 혹시 배웠던 거 기억이 날까요? 우리 그때 물의 전기분해를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물의 전기분해 어떻게 공부했냐면 선생님, 물이라는 것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전기에너지를 주면 그때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일어나요. 우리 이거 공부했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날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기 에너지를 흘려주었더니 각각 화학 결합, 즉 물질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즉 전기 에너지가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라면 그 반대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연료전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면 지금 수소와 산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우리 수소, 산소인 거예요. 아,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화학 반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으로 발생하는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선생님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수소를 어느 극에 공급할 건지 산소를 어느 극에 공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수소를요 마이너스 극에 공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이 기체가 산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산화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산화가 뭐였어요? 그렇죠. 산소를 얻거나 우리 조금 더 확장돼서 산화 정의합시다. 전자로 한번 정의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산소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 산화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소가 산화가 일어날 거래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지금 수소가 4개의 수소 양이온과 전자 4개를 잃어버리고 있는 즉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수소가 2개의 수소가 4개의 수소 이온과 4개의 전자를로 지금 이온화 되는데 결국 산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수소 공급했더니 4개의 수소 양이온과 지금 모식도로 이렇게 4개의 전자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 친구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극에는 우리가
산소를 공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산소는 여기에 이 수소 양이온과 전자 받아서 지금 물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의 과정이 일어난다면 플러스 극에서는요, 바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다시 보면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으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 방식이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산소가 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전체 반응 한번 만들어 보면 이거 다 합쳐주면 이렇게 삭제돼서 결국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고 있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밑에 쪽에 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 플러스 극에서는요, 산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발전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연료전지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자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연료 전지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환경오염 물질이나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높은 에너지 효율이 장점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휴대용 전자제품이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대형 발전 장치 등의 이런 연료전지가 연구되고 또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풀면서요, 내용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은 태양광 발전이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태양전지에 대한 이야기했고 이 태양전지는 반도체 이용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요,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역시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계절이나 일조량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문제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속 같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과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풍력 발전에서 1분 동안 날개와 발전기가 회전하는 횟수는 같다? 이거 선생님이 앞에서 언뜻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 횟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정답 우리 친구들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밀물과 썰물 때 발생하는 해수면의 높이차, 우리 것을 조차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 그렇죠, 조력 발전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수소연료 전지는요, 수소와 탄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연료 전지는요, 수소와 뭐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산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탄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뒤에 보면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다른 설명은 맞지만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연료 전지의 음극에는 우리 어떤 기체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수소 기체를, 양극에는 산소 기체를 공급합니다.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우리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는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앞에서 우리가 연료전지 얘기하면서 이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공급하면서 여기에 산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즉, 여기에 전자가 발생하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우리 친구들 공부했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전류의 방향은요, 반대로 골라줘야 되니까 니은 그리고 전구를 거쳐서 A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요, 또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래요. 그럼 태양
빛 에너지, 선생님 이거 빛 광자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뭐예요? 태양광 발전이 되겠죠. 근데 이런 장치,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 장치를 무엇이라고 한대요? 우리 태양광 발전을 무엇을 이용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태양 전지를 이용을 했었죠. 근데 선생님 그때 태양 전지는 무엇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반도체 가지고 만듭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태양 전지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라고 적어줘야겠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태양 전지와 반도체를 골라준 정답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요. 그림과 같이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차, 이거 우리 앞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거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조차를 이용을 한 거였고, 이런 조차를 이용하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우리는 그렇죠. 조력 발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조금 구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지금 해수면의 높이차, 조차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 조력 발전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얘기하면서 이거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온실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공급하는 것이 뭐예요? 수소와 산소예요. 그걸 가지고 물을 만들면서 결국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온실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수소와 또 탄소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장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연료전지, 특별히 수소 이용하는 수소연료전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디귿을 틀린 보기로 해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같이요. 선생님이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POTD로 돌아가서 오늘 학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 지금 그림에 어떤가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했던 바로 핵 발전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은요. 이 우라늄이라는 것이 핵 분열을 할 때 이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속력을 줄여주는, 중성자의 속력을 줄여주는 감속제의 역할 반드시 이 그림을 통해서 같이 우리 친구들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때 중성자를 또 두세 개를 방출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중성자를 흡수해주는 제어봉의 역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 원자로까지 우리 친구들 꼭 구분을 해서 잘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핵분열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요. 이 핵에너지 중에서도 핵 분열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했고 보다 넓게는 우리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 열심히 개발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발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좀 폭넓게 이러한 발전은 어떤 에너지 전환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이 제공한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뭐 간단한 검색들을 해보시면 그 발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또 다른 시선들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폭들을 넓혀가면서 이 단원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 또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 전기 에너지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발전 방식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니까요. 꼭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즐겁게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 4단원,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지금 공부한 거대로 오면 우리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공부해서 또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 강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4단원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학습을 마무리한 후에 우리 마지막 40강을 우리 친구들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